안녕하세요. 자산배분 윤종철입니다. 오늘은 Real Yield라는 레거시 방송을 요약하고 또 해설을 해드리고 제 의견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월 7일날 2022년 1월 7일날 한 방송이고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앞으로는 제가 금요일날 하는 방송인데 최대한 토요일날 저녁에 요약본과 해설을 올려드리고 안되면은 일요일날 오전에는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짐을 하겠습니다. 따옴표가 있고 빨간 글씨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여기서 그 쇼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했던 말이고요. 저의 의견은 또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기를 또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언급한 내용들인데요. 이제 고용 증가가 40만 명을 예상했는데 20만 명밖에 안 돼서 헤드라인 미스라고 했지만 별거 아니라고 봤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급격한 인플레이션의 숫자가 당신의 원금을 까먹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페드가 허키시한 게 정당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채권에 종사하신 분들이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가는 게 채권 종사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언급한 부분인데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은 항상 그 고용률, 고용 참가율을 강조했는데 이런 부분의 언급은 상당히 나와 있지 않고요. 이따가 이제 샌프란시스코 위원회의 그런 표현도 있지만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이제 현재 3.9%의 실업률을 완전 고용 상태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차례 수많은 언론에서 Great Resignation이라고 11월 달에 450만 명이 퇴사를 한 것, 물론 다른 직장으로 옮겼기도 하지만 최근에 MZ세대가 남의 밑에서 일하는 거를 이제 그만두고 프리랜싱으로 전향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고, 그리고 베이비부머들도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자산시장의 급격한 팽창으로 해서 가상화폐, 암호화폐, 또 주식시장,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 경제적으로 자유를 이룩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Great Resignation, 더 이상 남의 employee로서, 그죠? 고용인으로서 사는 그런 생활을 접은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3.9%가 결국에는 완전 고용률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필립스 커브가 작동하지 않는다 해서 이제는 필립스 커브를 근거를 삼아서 빨리 올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들 짐 캐런이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오늘 상당히 인사이트가 있는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금요일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아신 내용이니까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Fed, 연준의 듀얼 맨데이트는 고용과 그 다음에 물가 안정입니다. 이 두 가지 상충되는 것들을 함께 듀얼 맨데이트 이룩하는 게 연준의 의무고요. 그래서 필립스 커브가 이 두 가지, 그죠? 고용과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실업률이 고용이 좋으면 좋을수록 인플레이션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임금 상승이 곧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물가 상승이 급격한 임금 상승을 부채질하는 어느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대부분 브레이크를 밟은 과거가 있었지만 필립스 커브가 죽었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죠. 옐렌 의장이나 또 파웰 의장도 지난번 2018년도에 그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금리를 4번 올리면서 시장에 발작을 일으키면서 결국에는 하이힐드하고 레버리지 론 마켓의 롤오버가 좀 안 되면서 시장이 경색되는 것을 보고 다시 금리를 내리면서 시장을 안정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짐 캐런은 이번 쇼에서 연준의 대차 대조표 축소, 자산 축소를 좀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장기금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장기금리.
장기 금리를 장기 금리를 올려야 된다. 장기 채권의 가격을 떨어뜨려서 단기 금리를 좀 올릴 수 있는 룸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나아가서는 결국에는 getting neutral이라고 중립으로 가는 길을 얘기를 했습니다. 중립으로 가는 길. 그죠? 앞단에 단기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real fund rate가 0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뉴트럴이다. 결국에는 현재 물가 상승률과 금리를 일치시켜서 0을 만드는 것, 실질 금리가 0이 되는 것, 그게 뉴트럴이겠죠. 뉴트럴이라는 것은 사실 움직일 수가 있는 거고요. 그죠? 물가가 튀면은 금리를 많이 올려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다시 내릴 수가 있는 거겠고요. 그렇지만은 뒷단, 이게 yield curve죠. 그래서 만기에 따라서 앞단, 뒷단, 그죠? 우리가 이 금리가 이렇게 누워버리면은, 그죠? flattening. 그 다음에 역전되면은 inverted, 그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현재 10년 국채가 1.76%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너 몇 번 올릴 수 있느냐? 지금 현재 시장에서 한 3번은 최소한 올린다고 뭐 0.87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2년물 금리가. 그죠? 여기가. 그죠? 이게 지금 0.87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가서 요게 1.76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100포인트, 그죠? 100bp밖에 안 남았으니까, 베이시스 포인트. 그럼 4번 올리면 이미 어떻게 됩니까? 그 이상 올리면은 장단기 금리 역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조금 올리면 올릴수록 이거는 금리는 뒤에 있는 뒷단의 장기 금리는 이렇게 눕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이 금리 상승, 단기 금리 상승 자체가 경기에는 브레이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장단기 금리를 역전을 막을 수 있는가? 적게 올린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장기 금리도 같이 올린다. 어떻게 하면 장기 금리를 같이 올릴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준이 갖고 있는 채권을 재투자하지 않거나 시장에 내놓으면 돼요. 채권을. 그죠? 시장에 내놓고 나는 현금을 빨아들이면 돼요. 그죠? 장기채를 내놓으면 장기채 공급이 늘어나죠. 공급이 늘어나면 장기채가 많아요. 사줄 사람도 별로 없어. 그러면은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장기채 가격이 떨어지면은 장기 금리는 올라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문제는 아무도 neutral balance가 얼마인지 모르는. 지금 8.7달러. 그죠? 8.7 trillion 달러. 8조 7천억 달러의 지금 연준의 채권이 있어요. 그만큼 자산이 있는 거죠. 그게 뭐 6조 달러든 7조 달러든 5조 달러든 그죠? 얼마까지 내려가야지 그것이 진짜 뉴트럴이냐. 그러니까 뉴트럴은 두 가지가 있다는 앞단의 뉴트럴도 있고 뒷단의 뉴트럴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뒷단을 올려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그죠? 이게 굉장한 얘기입니다. 중립금리라는 것은 우리가 한 가지 개념은 아니다. 결국엔 뒷단을 올려야지 진짜 물가를 잡을 수 있고 그렇다. 뭐 이런 얘기를 이 사람이 하고 있고 그것이 건전한 방향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호키시한 멘트고요. 그러면은 이게 그러면은 과연 어떤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거냐면 그 뒤에 이제 첫 번째 앞단에 이제 이분은 소시에트 제너럴의 그 미국 금리 전문가입니다. 미국 금리 전문가. 서바드라. 그래서 이 중립에 있어서 최근에 이 텀 프리미엄은 뭐냐면은 아시겠지만 단기하고 장기, 이 기간에 대한 프리미엄입니다. 장기일수록 우리가 금리를 더 주잖아요. 그걸 텀 프리미엄인데 지금의 텀 프리미엄은 너무 적다는 거예요. 지금의 텀 프리미엄은. 과거에 금리를 몇 번 올렸을 때의 텀 프리미엄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일드 커브가 누워버려가지고 과거에 과거 사이클에서 4번은 올려가지고 이게 그죠? 누운 일드 커브하고 비슷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분도 이제 장기금리도 같이 올려야 된다. 그죠? 장기금리를 같이 올린다는 뜻은 결국 뭐냐? 연준의 자산을 축소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의 지금 현재 이렇게 자산이 올라가는 거를 이 각도를 줄이는 것, 이게 바로 테이퍼링이죠. 이 구간이 테이퍼링이고, 테이퍼링이 끝나면은 쭉 그냥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자산을 축소하게 돼 있는데, 자산 축소를 좀 빨리 하자.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메리 델리, 샌프란시스코 연준 위원장 Fed President인데 Daly on Fed Rate Hike Path.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좀 정독을 해서 읽어보겠습니다. I would prefer to adjust the policy rate gradually and move into balance sheet reductions earlier than we did in the last cycle. 나라면 Fed Funds Rate, 연준의 금리를, 단기 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차 대조표, 자산 축소에 조금 더 일찍 진입할 것 같다. 지난번 사이클보다 더 일찍 진입할 것 같다. I would not prefer to do it simultaneously. 그렇지만 금리 인상과 대차 대조표의 축소, 즉 단기금리와 장기금리의 상승을 동시에 추진하고 싶지는 않다. 너는 상상할 수 있다. You could imagine adjusting the balance sheet after one or two hikes.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대차 대조표를 조율할 수 있다. 언제? 한두 번 단기금리를 올린 다음에, 그죠? 한두 번, 아까 일드 커브를 그리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한두 번 금리를 더 올리는 거예요. 올리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단기금리고, 장기금리고, 그죠? 그죠? 그럼 한 번 정도 이제 한두 번 올린 다음에,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일드 커브가 이렇게 돼요. 지금은 떨어졌는데 제가, 좀 이걸 잘 그려야 되는데, 요렇게 이제 돼 있는 거를 한두 번 올리게 되면 요렇게 이제 약간 일드 커브가 플래트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들어 올리자는 거죠. 그죠? 어떻게 들어 올립니까? 연준의 자산을 축소함으로써, 자산 매입 축소가 아니고 실제 자산을 축소시킴으로써 시장에 채권을 내다 팔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재투자를 안 하는 것도 그런 방법이겠죠. 그래서 장기 금리를 이렇게 올려서 한번 보자는 거죠. 시장이 견디는지.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될 것 같으면 또 단기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그죠? 올리는 거예요. 그죠?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텀 프리미엄이 얼마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장기 단기 금리 차이가 얼마 안 되니까 장기 금리를 또 들어 올려보자 이거죠. 들어 올려보자. 어떻게? 연준의 자산을 축소하면서.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왜냐면 연준의 장기 금리라는 것은 결국 그 나라 전 세계 경제 체력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렇게 시소를 해보자. 나는 시소를 한번 탔으면 좋겠다. 그죠? 먼저 한두 번 올려보고, 금리 차이가, 장단기 금리 차이가 텀 프리미엄 얼마 안 생기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 텀 프리미엄을 좀 늘려보자. 할 수 있는 데까지 장기 금리 좀 올려보자. 그 얘기입니다. 이런 중요한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이 부분 이제 빨리 좀 넘어가겠습니다. 유럽은 지금 이렇게 금리를 올릴 여력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코어 이제 CPI라고 하면은 5%대 2.5%예요. 미국이 5%대, 유럽은 2.5%밖에 사실은 푸드와 에너지 빼면은 5%의 이 물가 상승이 있었다고 해도 별거 아닌데, 그죠?
이 사람 얘기한 걸 제가 이제 좀 요약해서 얘기했습니다. Hard to adjust to higher inflation because of politics. 아무튼 유럽의 정치 체계나 아니면 이런 국회 상황 이런 구조 때문에 그죠? 고물가에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결정적으로는 미국의 노동시장보다 굉장히 경직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신자유주의를 표방한 건 절대 아니지만 이 가격 상승에 대해서 이 노동시장이 유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올라가 버린 예를 들어서 물가가 올라가서 우리가 이제 임금을 더 주게 되면 물가가 더 올라가 버리고 그렇다고 경기가 꺾인다고 해서 물가가 이제 좀 내려가서 임금을 덜 줄 수 있고 뭐 이런 시장이 좀 작동을 안 한다는 거죠. 이런 시장이 작동하면 사실은 예를 들어서 코딩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더 많이 준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쪽으로 이직하려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어떤 교육 서비스를 주게 되면은 그쪽에 공급을 해주면서 사실은 시장이 작동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결국엔 유럽이 그만큼 경쟁력의 측면에서는 왜냐면은 우리가 뭐랄까요 아픈 손가락들이 있는 거죠. 이태리나 뭐 포르투갈이나 이렇게 과연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수많은 유럽의 채권들이 sovereign debt냐 아니면은 크레딧이냐 그죠? 과연 국채이냐 아니면은 회사채냐 좀 서글픈 얘기죠.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이제 좀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의 향방은 결국에는 달러가 약해지기 힘들지 않냐. 그렇다면은 환 자체만 보면 신흥국은 굉장히 힘든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변화나 아니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정치 일정하고 이런 것 때문에 좀 상당히 개혁이 가능하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이런 게 가능하다고 하면 또 이런 환의 불리함을 뚫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죠? 그래서 유럽 경제의 그 회복력이라는 게 참 어렵다고 하면 정말로 명품 말고는 유럽에 투자할 곳이 없는 것인가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에 세 번째 맨 오른편에 있던 트로이 이 사람은 이제 FS Investment Solutions Chief Market 전반적인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답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주식시장에 대한 얘기도 상당히 했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에 그 장기금리 뒷단을 좀 올리는 거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은근슬쩍 했습니다. 만약에 뒷단을 올리지 않으면은 앞단을만 건드리게 되면은 금리 인상만 앞에 단기금리 인상을 하면 두세 차례의 뭐 주식시장에 그런 코렉션이 있어서 한 5%씩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earnings growth는 한 이익 성장률 한 10%로 봤고요. 내년이 아니죠 올해. 그렇지만 이제 장기금리를 올리려는 노력을 꾸준히 한다 보면은 최소한 5번의 이런 급격한 코렉션이 있고 20%까지도 우리가 이제 코렉션을 봐야 된다. 근데 이 사람은 임계점을 이 부분으로 봤어요. 2018년도 12월 달 4번씩 파월 의장이 금리를 올리면서 이때 이 하이힐드 마켓에서 거의 한 이 정도면은 20%는 아니지만 그죠? 한 87원 하던 게 80%니까 한 10% 이상의 하이힐드 채권에 급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준까지 우리가 이제 하이힐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5% 이상 하락했다 하면은 굉장히 위험 신호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때 주식시장은 말도 못하게 더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하이힐드하고 레버리지 론이 재투자를 못 받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지금은 부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딜링퀀시 레이트가. 왜냐하면 실질 GDP 성장률이 한 3에서 4%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2018년도 12월에 그런 일이 일어난지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결국엔 달러의 향방. 이 모든 것이 가지하는 길이고요. 축소할 수 있는 최대치, 결국엔 장기금리를 우리가 얼만큼 올릴 수 있는가, 미국이 얼만큼 버틸 수 있는가. 이런 금리 상승은 또 인플레이션, 중국, 러시아, 크립토, 디파이, 그리고 스타트업 밸류에이션의 버블을 모두 꺼트리는 일종의 1타4피 전략을 연준이 지금 구사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상입니다.